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이 한일 정상을 향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서 화제가 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4일 날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 대담을 했는데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요 부분이 있었고요. 이걸 25일 날 우리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언론에 네. 공지를 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캠벨 부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청나게 어려운 역사적 문제와 각국 이해 관계자와 정치 세력을 극복한 한일 양국 지도자들의 결정은 놀라웠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이 사실 인도태평양에 많은 초점을 맞추지 않는데 만약에 나에게 네. 진정으로 국제 무대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서 이 상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다면 이들 두 정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로 미국이 그동안 뒷짐지고 있던 한일 관계에도 역할과 목소리를 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3자한테 해가 되는 일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캠벨 부장관의 발언은 사실 전체적인 맥락으로 좀 보면은 네. 중국 견제를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 전제로 한일이 역사 문제를 뛰어넘어서 관계 개선을 하기를 바라는 미국의 속내를 좀 드러내는 과정 중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니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캠벨 부장관이요 노벨 평화상 발언을 했대요 이러면서 홍보한 것은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적절치 못한 행동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인정을 좀 한 것 같은데요. 양국 간 역사 문제는 아직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요. 네.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까? 예. 왜냐면요. 윤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선제적으로 양보를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전혀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3일에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94명이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일본이 전쟁 범죄국으로서 자신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는 논리로 신사참배를 강행한 건데요. 한국과 중국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신사참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측은 아랑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에 기밀 해제된 일본 외무성 문서를 보면은 일본이 정말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당시 주중 일본 대사가 이제 1988년 8월에 중국 방문을 앞둔 노보루 당시 총리에게 방중 직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절대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면서 다른 국회의원들과 함께 단체로 참배하는 방식도 좋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야스쿠니 신사에는 대한제국의 이후 황자와 또 일제강점기 일본이 전쟁에 동원한 한국인 2만 1,000여 명의 위패까지 합사가 돼 있습니다. 유족들이 2007년에 일본에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기각이 됐고요.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돼서 유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중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자 지구의 최남단 라파에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라파 인근에 이스라엘군 탱크와 장갑차 수십 대가 집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밤새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 진입에 장애물이 될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상 공격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또 민간인 대피를 위해서 한 채당 10명에서 12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 4만여 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변을 따라서 대규모 텐트촌이 지난 2주에 걸쳐 지어진 것이 위성 사진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전시 내각도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라파 등의 마지막으로 남은 하마스 세력을 제거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작전 최종 승인 여부라든지 공격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간인 대피가 완료되는 대로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점진적으로 진격해서 최소 6주간 지상작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죠. 그렇다면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미국 백악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한 이스라엘과의 고위급 회의에서 그 사실은 그전까지는 지상군 투입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하마스의 패퇴 라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계적 진입 등 최소한의 민간인 보호 대책을 전제로 사실상 지상작전을 수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라파가 그 바로 국경 도시인데 이집트하고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집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파멸적인 사태를 초래한다면서 제발 지상군 투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도 네네. 라파 지상작전은 종말론적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단체들은 재앙을 향한 카운트다운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피난민이 140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여기 지상군까지 투입되면 또 다른 대참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휴전 협상은 진행 중이죠. 네,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 타결을 위해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집트가 적극적으로 휴전 협상을 중재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도 다음 주에 이스라엘을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일단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로운 제안을 협의를 하면서 라파 진격 계획 무기한 보류하라는 압박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하마스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시한 새로운 제안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우리 협상안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지상작전 개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어린이, 여성, 노인과 부상인질 33명이 살아있다고 보고 네. 6주간 휴전하면서 이들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마스 측은 33명 아니고 2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극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은 6주간 임시 휴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하마스는 전쟁 자체를 완전히 끝내는 영구 휴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라파 진격을 기정사실로 못 박은 이스라엘이 무리한 휴전 협상 조건을 내세워서 공격 개시 명분을 쌓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참 이걸 가지고 또 공격을 만들려고 명분을 쌓고 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관련돼서는 미국에서도 지금 전쟁 종식 시위가 엄청나게 확산되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지난해 10월 7일에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네. 이스라엘이 이제 바로 반격을 시작을 해서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그 초창기에도 그 대학가에서 시위가 벌어지긴 했었는데 그때는 뭐 친팔레스타인, 친이스라엘 약간의 대결 양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살짝 이제 잠잠해졌다가 왜 잠잠해졌느냐? 반유대주의 그 프레임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18일에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시위가 재점화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동부를 넘어서 중부, 서부 지역 대학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왜 그랬느냐? 컬럼비아대에서 108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투입이 됐는데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캠퍼스가 경찰에 짓밟혔다면서 강경 진압에 분노한 다른 대학 학생들까지 시위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MIT, 예일대, 뉴욕대, 뭐 우리가 다 아는 명문대 캠퍼스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네네. 아예 대놓고 이렇게 구호 자체가 굉장히 강경해졌습니다. 대학 당국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돕는 기업들과의 관계를 단절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낸 등록금을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대학은 대면 수업을 취소하고요. 경찰에 협조를 요청을 해서 경찰이 지금 대학별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치권 일부에서는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라도 시위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오히려 시위대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니 우리가 전쟁과 민간인 학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우리를 반유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정치적 프레임에 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이 캠퍼스 내에 반유대주의를 분명히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진 압박을 받아온 미국 펜실베니아대 총장과 하버드대 총장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에는 많은 유대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미국 유대인 그 사회 내부에서도 네네. 지금의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 네타냐후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투입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시위 규모가 꽤 크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반전 시위인데 미국의 반전 시위하면 베트남 전쟁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한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민들의 결국 반전 의식을 일깨워가지고 이제 베트남 전쟁을 끝내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던 1968년과 닮아 있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즈는 1968년 반전 운동의 유령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시 미군 파병을 결정했던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베트남전 종교를 공약으로 내세운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네네. 따라서 대학가 시위가 올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두 개의 전쟁에 관여되어 있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시위 확산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건 폭동이야. 왜 강력 대응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가장 먼저 시위가 재점화된 컬럼비아대는 유대인과 아랍인 재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 중 하나로 중동 지역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저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1968년에도 학생들이 캠퍼스 건물 5곳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가 7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 반전 시위에 대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반유대주의다. 나치 독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꾸 반유대주의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모습도 좀 있군요. 미국의 반전 시위 얘기를 좀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미국이 이걸로 조금 혼란스럽고 외부적으로는 뭐 중국하고 여러 무역 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겪고 있긴 한데 관계 개선을 하려고 좀 하는 노력들도 좀 보여요. 이번에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죠? 네,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을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만났고요. 네. 왕이 외교부장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안부장 그리고 상하이시 당서기 그러니까 고위급들을 다 만나서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달 초 전화회담에서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네네. 시 주석은 블링컨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은 적이 아닌 파트너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을 바라지만 협력은 반드시 쌍방이어야 한다. 미국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네네. 강조를 했습니다. 그 왕이 외교부장과는 5시간 30분에 걸쳐서 마약 대응,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5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의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블링컨 장관이 조금 쓴소리를 했어요. 중국이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접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단하지 않으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 고 경고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오도록 중국이 북한을 좀 압박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이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느냐. 북한, 중국, 러시아의 삼각고리가 지금 더 밀착하고 있는 부분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재 그 북한, 중국, 러시아 중에서 정상적인 외교적 소통이 가능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어쨌든 북러가 밀착하고 있는 걸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고 그걸 견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조금 흔들어 보겠다라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를 지금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최근의 사건은 틱톡이라는 SNS를 미국에서 강제 매각하라고 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이번에 안 오갔나요, 서로? 블링컨 장관한테 안 그래도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거는 양국이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방중 직전에 지난 20일 하원, 23일 상원에서 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가 됐는데 네. 법안 이름이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라는 좀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 법안 이름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그겁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36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매각하지 않게 되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판매가 전면 금지가 되는데 네. 뭐 틱톡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당연히 제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법안 시행에는 수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도 수백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틱톡이 그 사람들과 함께 틱톡 금지 반대 여론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개인의 휴대전화에 틱톡을 금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최대 1,000억 달러, 137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높은 가격을 과연 한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또 독점 금지에 걸린단 네네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키드로우의 I Remember You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